소중한 부모님을 위한 돌봄,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할지 머리가 복잡해지시죠? 온갖 서류에 낯선 용어들까지 걱정부터 앞서는 게 당연합니다. 하지만 걱정 마세요. 오늘 제가 그 복잡한 과정을 누구나 쉽게 따라올 수 있는 아주 명쾌한 지도로 만들어 드릴게요. 맞아요. 막상 닥치면 정말 막막하죠? 요양 등급? 그건 또 뭐지? 신청은 동사무소 가면 되나? 아, 계약서. 이거 잘못 쓰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들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. 바로 그 질문들 오늘 하나하나 같이 풀어가 보자고요. 자,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은 이렇습니다. 첫 단계부터 계약, 비용, 권리,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까지. 딱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. 이걸 다 듣고 나면 안개처럼 뿌옇던 방문 요양의 전체 모습이 정말 선명해질 겁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바로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 볼까요? 서비스 알아보기. 도대체 방문 요양 서비스가 뭔지, 그리고 누가 받을 수 있는 건지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게요. 방문 요양,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. 자격증을 가진 전문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우리 집으로 직접 오셔서 부모님을 돌봐드리는 겁니다. 이게 그냥 빨래해주고 밥 차려주는 걸 넘어서요. 진짜 중요한 건 어르신이 가능한 한 혼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돕고 또 마음까지 건강하게 지내시도록 지원하는 그런 전문적인 서비스라는 거죠. 자, 그럼 이 좋은 서비스를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? 기본적으로는 만 65세 이상이고 혼자 생활하기 좀 힘드신 어르신들이 대상이에요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. 나이가 65세가 안 됐더라도 예를 들어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나이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. 자,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. 바로 계약서. 아, 벌써부터 머리 아프시다고요? 괜찮습니다. 하지만 이 종이 한 장이 앞으로의 모든 걸 좌우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. 아니, 계약서를 왜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봐야 하냐고요? 이게 그냥 돈 낼게요, 서비스 주세요 하는 그런 간단한 약속이 아니에요. 어떤 서비스를 몇 시에 어떻게 받을 건지 아주 구체적으로 정하는 공식적인 약속이죠. 나중에 나는 이런 말 한 적 없는데? 하는 그런 상황을 막아주는 거예요. 우리 부모님을 지키고 또 서비스 기관도 지켜주는 양쪽 모두를 위한 안전벨트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. 그리고 이 계약 한 번 하고 끝이 아닙니다. 일종의 생명 주기가 있어요. 맨 처음 계약은 보통 장기요양 등급 인정서에 적힌 유효기간에 딱 맞춰서 하고요.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. 나중에 등급이 바뀌거나 유효기간이 연장되면 반드시 새로 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거. 이걸 깜빡하면 서비스가 중단될 수도 있으니까 이건 달력에 꼭 표시해 두셔야 합니다. 자, 이제 세 번째 단계. 아마 다들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일 거예요. 바로 그래서 뭘 해주고 돈은 얼마야? 이 질문이죠. 서비스 내용이랑 비용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. 서비스는 크게 보면 한 5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. 세수하고 식사 챙겨드리고 이동 도와드리는 신체활동 지원이 있고요. 또 어르신 방 청소나 식사 준비 같은 가사 지원도 있죠. 그리고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. 외롭지 않게 말벗이 되어드리는 정서 지원. 여기에 치매 어르신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나 목욕 서비스까지 포함됩니다. 그런데 여기서 진짜 별 5개짜리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. 이 모든 서비스는요, 오직 어르신 한 분만을 위한 겁니다. 오신 김에 우리 집 청소도 좀 안 됩니다. 우리 애들 밥도 좀 절대 안 돼요. 이 선을 명확히 하는 게 서로를 위해 정말 중요합니다. 꼭 기억해 주세요. 자, 그럼 제일 민감한 돈 얘기, 비용은요? 와, 이거 다 내려면 부담이 엄청나겠죠? 근데 다행히 그렇지가 않아요. 나라에서 대부분 지원을 해주거든요. 우리가 실제로 내는 돈, 이걸 본인 부담금이라고 부르는데 보통은 전체 비용의 딱 15%만 내면 됩니다. 나머지 85%는 국가가 내주는 거죠. 정말 다행이죠? 그런데 이 15%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. 소득 수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.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좀 더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6%나 9%로 부담이 더 줄어들고요. 기초생활수급자이신 경우에는 놀라지 마세요. 본인 부담금이 아예 없습니다. 0원이에요. 근데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. 뭐든지 예외는 있으니까요. 나라에서 정해준 한 달 서비스 시간을 넘겨서 추가로 서비스를 받는다거나 병원 가실 때 드는 교통비 같은 건 아쉽지만 100% 우리가 내야 해요. 그러니까 예산 짜실 때 이런 추가 비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
꼭 염두에 두셔야 나중에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. 벌써 네 번째 단계네요. 우리의 관리와 책임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이 서비스는 그냥 돈 내고 물건 사듯이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우리 가족과 요양기관이 함께 좋은 돌봄을 만들어가는 뭐랄까 일종의 파트너 관계라는 거죠. 자, 파트너 관계에서는 서로 지킬 건 지켜야겠죠. 기관 쪽에서는 당연히 약속한 서비스를 제대로 안전하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. 우리는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 자세히 설명을 듣고 또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. 반대로 우리 책임도 있어요. 부모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비용 제때 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범위를 벗어나는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는 것. 이런 게 바로 건강한 파트너십 아니겠어요? 자, 드디어 마지막 5번째 단계입니다. 사람 사는 게 계획대로만 되진 않잖아요. 그죠? 서비스를 받다 보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고요. 그럴 때 이 계약을 어떻게 바꾸거나 또 어떻게 끝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우리가 그만할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예요. 계약 기간이 다 끝났을 때 이건 뭐 당연하죠. 그리고 서비스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고쳐지지가 않는다. 이럴 때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또 말도 없이 요양보호사님을 막 바꾼다거나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. 이럴 땐 최소 7일 전에만 센터에 알려주시면 됩니다. 반대로 센터 쪽에서 죄송하지만 더는 서비스를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. 예를 들면 비용을 석 달 이상 내지 않았을 때 또는 어르신의 건강 상태 때문에 요양보호사님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일 때도요. 그리고 아까 말했던 무리한 요구가 계속돼서 도저히 서비스 진행이 안 될 때도 그렇습니다. 다만 이럴 때 센터는 무조건 14일 전에 우리에게 미리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방문 요양 서비스의 A부터 Z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달려왔습니다. 어떠세요? 처음에 그 막막함이 이제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자신감으로 좀 바뀌셨나요? 오늘 얻으신 이 정보들이 단순히 그냥 지식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우리 소중한 부모님을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을 내리는데 든든한 힘이 되어드릴 겁니다. 여러분이 내딛는 그 첫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.